2024년 9급 국가정보화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보건 문제라고 하지 않고 기출문제라고 한 이유는 보건 퀄리티가 엄청 낮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보건은 제가 한 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한 거를 거의 뭐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정보직 강사로서, 정보직 강사로서 이렇게 퀄리티가 엄청난 문제를 그냥 지나가기 어렵더라고요. 이게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가기 어려운 것과 같았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유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허락을 받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허락보다는 용서가 쉽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제가 보건학 문제를 다른 학원 선생님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걸 보고 엄청나게 분노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제 허락은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허락을 미리 받지 못했다. 좀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퀄리티의 보건을 해준 학원에 정말 감사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바로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다음은 토마스가 제시한 국가정보 연구에 대한 4가지 접근 방법을 설명한 거예요. 그죠?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죠. 자, 역사적, 전기적 접근 방법, 특정 시기의 역사적 자료를 1차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걸 1차 자료로 활용한다는 게,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맞아. 그쵸? 기능적 접근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개념화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개념을 정립하고 이론을 만드는 거야. 이론이라는 건 뭐라고 했어요? 추상적이라고 했잖아. 그쵸? 정보 활동이나 정보가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구체적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푼 분들은 어때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포괄적이 아니라 심층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틀렸다고 했는데, 포괄적이란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그치? 우리가 구체적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다. 기능적 문제는, 기능적 접근 방법은 추상적 개념이나 이론을 다루는 거야. 그쵸? 구조적 접근 방법은 정보기구의 조직 구조와 문화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거. 맞죠? 이것도 맞는 거죠. 그쵸? 정치적 접근 방법, 정부와 정책 간의 관계에 초점을 두은 연구로서 정보의 정치적 의미를 평가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맞출 수 있었을 거야. 그쵸? 1번은. 자, 2번. 이런 문제도 난단 말이에요. 그쵸? 지금 다음 중 각국의 국방부에 소속된 정보기관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독일의 헌법수호청은, 내무부 소속이죠. 그래서 이거 3번이다. 이게 맞는 거고. 이거 틀린 사람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정보의 수단 과정에 대해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세봐야 되겠네. 얘는 어려웠어. 이거는. 그쵸? 자.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자. 전통적 정보순환 모델에 따르면 정보 생산 과정에 정보기관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환류 뭐 이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보와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기회 분석 학파 이런 거 생각해보면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전통적 정보순환 모델에서는 정보 소비자가 지시를 하면, 그래서 CIA의 정보순환 모델도 기획 및 지시라고 돼 있잖아. 그쵸? 그래서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저는 이걸 틀렸다고 했어요. 자. CIA 정보순환 과정은 기획 및 지시. 처리가 빠졌네. 그쵸? 분석, 생산, 배포. 이제 아니라, 처리가 빠져서 이게 4단계가 아니라 5단계죠. 그 다음에 정보순환 과정은 단순화될수록 효율적이기 때문에 환류 과정이 필요 없다는데 이게 맞을 리가 없잖아, 이거는. 그쵸? 그래서 2번, 3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어. 그쵸?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은 선진국 모델을 참고했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이것도 기본서에 보면은, 유사한 운영체계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이 없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1번 아니면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일단 1번을 답으로 골랐어요. 자, 이거는 해설을 좀 보면,
전통적 정보순환 모델에서는 어때요? 정보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정보기관이 정보를 생산, 배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것도 전은 교수님 책에 있는 말이야. 그쵸? 4번, CIA 정보순환 단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지만 여전히 어때? 순환책이 중심 개념이자 표준으로 언급된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제가, 그치? 다른 책에서 가져온 건데, 그쵸? 요거 이제 보면, 자, 저도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은 어때요? 알 수가 없다고 했죠. 3분 적어놔야지. 자, 어려운 문제는. 그러면, 바뀔 가능 충분하다. 전후 현대 국가정보학의 정통적인 정보순환 모델에서 정보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고 이에 따라 정보기관이 정보를 생산, 배포하는 것으로 묘사된다는 말과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마다 각기 다른 조직 문화 또는 운영체계를 갖고 있다. 여기 운영체계란 말이 분명히 있네. 그쵸? 자, 때문에 정보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과정 역시 다양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말도 모두 있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 4번도, 그치. 이제 맞는 거 아닌가. 그럼 1번은 아무리 생각해도 틀린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모르겠어요. 진짜. 1번인지 4번인지 정답이 뭔지 이제 모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4번이에요. 자. 다음 중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적의 군사장비로부터 방출된 전자파를 추적 분석해서 취획하는 정보. 맞잖아, 이거는. 이 정도는. 그쵸? 근데 에셜론 프로젝트는 뭐예요, 이거는? 그치. 우리 코민트 통신정보잖아, 통신정보. 그쵸? 자. 이것도 기본서에 그대로 있어. 자. 우리가 2월 세트는, 그치. 구소련 및 러시아의 대표적 멜린트. 맞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거 제가 정말 강조했었잖아. 그치. 통화량 분석을 통해서 쌍방간, 그치. 교신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교신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생산한다는 건 통화량 분석은 어때요? 통화니까 통신정보처럼 느껴지지만 통화량 분석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치? 우리가 전자정보라고 말했다라는 거니까 요건 뭐 틀린 분이 별로 없을 거야. 그쵸? 자. 그 5번. 자, 우리가 다음 중 공개 출처 정보의 특징과 장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자. 신문, 잡지, 학술지, 단행본, 정부 간행물, 방송, 인터넷 등.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개 출처 정보에 인터넷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쵸? 신문, 잡지, 학술지, 단행본, 정부 간행물, 방송. 이런 게 다 뭐에 들어간다. 그쵸? 공개 출처 정보에 들어간다. 자, 수집되는 자료들을 의미하며 대체로 합법적이다. 이제 맞죠? 합법적인 거 맞죠? 비공개 출처를 대상으로 하는 첩보 수집 활동에 비해서 별도의 수집 장비나 특정 인물 접촉이 필요 없어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대. 그거 작년에 나왔던 선지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정보통신혁명과 함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온라인 상용망 등을 활용한 공개 출처 정보 획득이 보다 용이해지고 있대. 맞지? 그렇죠? 근데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수집할 수 있어. 그렇죠? 여기까지 맞는데 우리가 비밀 출처 정보와 비교해서 효용성이 누구나 쉽게 접근해 수집할 수 있는데 비밀 출처 정보와 비교해서 효용성이 왜 떨어져? 이런 생각을 해서 어때? 4번이 이상하다 해서 답을 고를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그쵸? 전은 교수님 책에 이런 말이 나와. 수집하기 어려울수록 가치 있는 정보라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 공개 출처 자료들을 잘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 얼마든지 가치 있는 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공개 출처 정보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스틸은 학생이 갈 수 있는 곳에 스파이를 보내지 말라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요거는 어때요? 4번. 그래서 이제 이것도 뭐 맞힐 수 있었어요. 자, 6번. 다음 중 비밀의 생산과 파기 시 위해야 할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죠? 사전 계획에 의해 생산하는 거 맞아. 이것도 그렇죠? 기본서에 그대로 있고 배포처에 따라서 비밀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도 맞아. 이것도 맞잖아. 그렇죠? 배포 부서별 소요 인원의 비밀치기 민가 등급에 따라 비밀을 구분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장래 소요 증가를 예측해서 예비용으로 여유 있게 생산하겠는데 틀렸지. 그렇지? 그러니까 쉬운 문제는 엄청 쉬웠어, 사실. 그렇죠? 비밀은 사전 계획에 의하여 현재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생산해야 한다. 장래 소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거나 미리 예비용으로 여유 있는 부스를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어때요? 기본서에 그대로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6번까지 보면 그치 3번 하나가 이제 잘못됐죠. 자 7번 자
다음 중 사이버 공간의 확대가 초래한 첩보 환경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사이버 공격은 해킹, 악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 수준을 넘어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국가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하는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건 확실히 틀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 제2조 2호는 사이버 공격 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침입, 교란, 마비, 파괴하는 정보를, 그쵸? 자, 위조, 변조, 훼손, 절취. 이런 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치? 사이버 범죄가 되는 거잖아.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자, 사이버 공격은, 여러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뭐라고 그랬어? 사이버 공격에는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이 모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악의적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가서, 그럼 이제 1번이 틀린 거죠. 국제사회에는 어때요? 사이버 공격이 전쟁 행위를 구성한다. 아, 전쟁 행위 구성할 수 있지. 사이버 공격 중에. 사이버 전쟁도 있는 거니까. 그쵸? 자, 사이버 공격 능력을 가장 괄목하게 증진시킨 국가로는 어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요거는, 그치. 여러분, 이게 약간 낯설 수도 있는데, 이란이 여기 왜 들어가? 했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나라 중에 어때요? 지금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이 손꼽힌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미국하고 적대적인 나라는 어때요? 미국과 싸워서 이기려면 사실 사이버 공격밖에는 어때요?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은 어때요? 이거는, 그쵸? 미국과 적대적인 나라들이다라는 거죠. 자, 사이버 범죄, 사이버 간첩행위, 재산권 도용 등의 사이버 사건들이 얘는 뭐예요? 이런 것들은 사이버 공격에 들어갈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사이버 공격이란 개념과 사이버 무력 공격이란 개념은 다른 개념이야. 이해했죠? 자, 그렇지, 공격의 조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요즘에 이제 최근 논문에 보면, 그렇죠? 최근 논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유엔 헌장 제2조 사항은 무력 사회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그렇죠? 유엔 헌장 제51조는 무력 사용이 심각해서 가장 중대한 유형인 무력 공격. 무력 사용하고 무력 공격은 다른 거야. 그렇지? 무력 공격에 이른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어때요?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 보면, 그렇죠? 나토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때요?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이걸 어때요? 우리가 무력 공격을 할 거냐? 이거는 어때요? 그거 바로 할 수는 없다고 했죠? 이런 게 기본서에 나와. 그쵸? 한편 제2조 사항에서 금지된 무력 사용에는 타국의 반란단체에 대한 무장훈련, 뭐 이게 상관없고 병참 지원이나 기지 제공 등 간접적인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다른 국가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악성 코드 유포, 해킹에 의한 데이터의 삭제나 변경, 군사장비 운영에 관련된 컴퓨터 통제 시스템의 무력화 등은 무력 사용, 무력 공격은 아니고 어때요? 무력 사용에 포함될 수 있어. 그렇죠? 그렇지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하여 어때? 신체적 혹은 재산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이제 대응해서 무력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재산적 손해가 발생이 예상되고 그 손해가 무력 공격의 결과로 발생하는 피해와 일치하거나 일치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그렇죠? 사이버 공격,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은 어때요? 무력 공격의 그치. 우리가 무력 공격의 가치를 갖는 사이버 공격이 있고, 그냥 어때요? 사이버 범죄 같은 사이버 공격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력 공격과 동가치성을 갖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에는 어때요? 무력 공격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어. 그치. 대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여겨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을 보면, 사이버 범죄나 사이버 간첩행위, 재산권 도용 등은 뭐 사이버 공격에는 그치 우리가 포함될 수 있지만 사이버 무력 공격의 조건을 갖춘 것은 아니다. 그러면 어때? 이게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그쵸? 제가 이거는 맞았다고 하고 이게 틀렸다고 하니까 어때요? 저보고 또 군대 경험도 없잖아 라고 말하면서 어때요? 그쵸? 네가 답을 잘못 낸 거야. 아니 누가 답을 잘못 낸 건지 모르겠네. 아, 그치. 공부 나만큼 잘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4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 군 경험이랑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 이런 거는 사실. 그치? 아니, 딱 봐도 이게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7번은 어때요? 아직 답이 확정된 건 아닌데 1번이 답일 수밖에 없다. 아무리 봐도. 그쵸? 그래서 어때? 7번은 이제 어려웠다. 그렇지만 어때? 정답은 1번이 확실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정보기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쵸? 정보기관 역시 여타 정부 부처처럼 정책 이관과 집행 등 정책 결정 과정을 주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정보기관이 어때요? 비밀공작처럼 집행할 수 있는 경우는 있어. 그쵸? 근데 어때? 위반도 하느냐? 근데 이거는 극히 이례적인, 그치?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정보기관이 원칙적으로 어때요? 정책 결정 과정을 주관한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야. 이거는. 그쵸? 자. 정보기관은 타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들과 비교해서 업무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다. 맞죠. 그쵸? 자. 다 하잖아. 경제정보부터, 군사정보, 그치, 생태정보. 다 하는 거니까 어때? 포괄적이다. 이게 뭐 맞았다고 할 수 있어. 그쵸? 정보기관은 어때?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상당한 수준의 자치를 누리며 정보 독점권을 활용할 수 있다. 라는 건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그런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쵸? 우리가, 자, 고어텍스 국가라는 게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어때? 정보기관의 일반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보기관의 조직 및 활동의 비밀성을 유지하려는 특성 탓에 외부 변화에 대한 저항하거나 어때 폐쇄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했어요, 여러분. 어떤 말을 했냐 하면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거지 살인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 살인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규범적 명제하고 어때 사실 명제는 구별해야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3번, 4번 같은 거는 어때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치?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잖아. 그쵸? 특성이라고 하면 어때 어떤 규범보다는 사실이니까 3번, 4번이 답이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다라는 거죠. 이것도 뭐 틀릴 가능성은 뭐 거의 없지 않았을까. 이 정도는 다 맞겠죠. 자. 그 9번. 다음 중 정보 생산자가 정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국가 정보의 구비 요건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뭐냐라는 거죠. 적시성, 적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윤리성, 이게 왜 나와 이게, 그치? 이런 거는 어떻게 틀렸다. 객관성. 여기 객관성이, 그쵸. 좋은 정보의 조건에 객관성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야, 윤리성하고 객관성이 있는데, 그치. 객관성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편견이 없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정확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책에 정보 사용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대로 된 정보 보고서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으로는 적시성, 적합성, 강제성, 명료성, 객관성, 정확성 등을 뭐 들 수 있다. 이게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때요? 틀린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다음 중 질적 정보 분석의 여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브레인스토밍. 자, 참가자 모두가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논의를 통해 최적의 아이디어를 찾아. 맞아. 그렇죠? 핵심 판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수의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첩보와 자료를 수집 평가해서 뭐 중요한 말 아니고 주요 가설을 압축하는 게 핵심 판단이라고 했죠. 자, 분기 분석은 어때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 여수 차례에 걸쳐 재분석하는 게 분기 분석이야. 그리고 우리가 목표 지도 작성이죠. 이거는 정책을 제안할 때 목표와 정책과의 관계를 도식화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 거. 아유는 그치. 목표 지도 작성. 이것도 틀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유추법, 설명이 어려운 현상이나 대상을 평소에 알고 있는 지식이나 과거 사례를 통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예측한다. 이런 것이 이제 좀 낯설 수 있는데 3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이것도 어때요? 3번이 답이다라고 할 수 있죠. 11번. 자, 요 문제가 이제 어려웠어요,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면. 그렇죠? 이제 문제가 이제 뭐예요? 적절한 거 고르는 거야. 그런데 이 문제는 틀린 거 고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왜 틀린 걸 골랐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정보의 생산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로 정책 결정권자의 선호에 맞게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게 될 경우 정보 실패 위험이 야기된다.
이게 정보의 정치화에 관한 문제잖아. 이해했죠? 정보의 정치화에 관한 문제인데, 한의원 교수님도 그렇고 전은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정보의 정치화는 정보 실패의 하위 개념으로 다룬다라는 거니까 이거를 이제 맞았다고 생각한 거야. 그쵸? 정보 실패의 가장 결정적 요인은 어때? 정보 분석의 오류에서 비롯된다. 이것도 그치. 정보 분석의 오류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촛불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었어. 그렇지만 보통은 어때? 정보 분석의 오류에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게 그쵸? 이것도 많이 봤잖아. 근데 과학기술 수단보다는 인간정보 수단을 통해서 획득한 첩보 자료가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서 정보 실패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틀렸지. 이거는 확실히. 여러분, 기출문제에서 지금까지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그냥 인간정보라고도 신뢰성이 있다. 또는 어때? 기술정보라고도 신뢰성이 있다. 이런 말은 다 틀렸다고 했어. 이해했죠? 자, 인간정보 중에서도 어때요? 올해 최근 문제도 났었고, 그쵸? 지금까지 기출문제도 여러 번 출제된 것 중에서 야, 인간정보가 더 신뢰성이 있다. 아니다. 왜 망명자 같은 것도 있잖아. 이해했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인간정보라고 해서 어때요? 그쵸? 우리가 더 신뢰성이 있다고 말하면 이건 확실히 틀린 거야. 그쵸? 정보위원의 인지적 오류로서 거울 이미지, 늑대소년 효과, 고정관념과 편견 등은 주로 근데 이게 보면 여기서도 보면 여기 이거를 첩보수집 과정이라고 이제 정확히 첩보수집 과정이라고 돼 있었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거를 뭐라고 정보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로서 정보 실패를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거 하나 이제 확실히 틀린 거잖아. 이해했죠? 이거 하나 확실히 틀린 건데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이제 이 문제는 틀린 거 고르는 게 아니라 어때? 적절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정보의 정치화도 어때요? 지금 정보의 정치화도 정보 실패의 하위 개념으로 다루긴 하지만 정보 실패 자체를 다루는 건 아니잖아. 정보 실패 자체에 대한 설명은 아니고 이건 어때? 정보의 정치화에 대한 설명이라서 어때? 아, 이거는 그래서 아니구나 라는 거죠. 자. 이거는 뭐 특별히 틀렸다고 할 만한 게 없고 확실히 틀렸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 정보 수집 과정이라고 돼 있지 않고 첩보 수집 과정이라고 돼 있었으니까 이것도 확실히 틀렸다라고 해서 이거는 어때요? 약간 정답이 명확하진 않지만 2번이다 라는 거죠.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 그쵸? 군에서 정보를 많이 다뤘다고 야 3번 같은 거 찍는 사람이 어때요? 또 저한테 그치 군 경험 없어서 내가 오단 말할 거라고 말할 자격은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야 3번 야 수험생도 아니고 강사가 3번 찍으면 어떡하니? 그치? 그쵸? 그건 뭐 그쵸?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건데 그쵸? 이게 이제 11번 자 사실 제가 그쵸 이게 다른 학원에서 복원한 문제지만 제가 이제 해설 강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제가 답낸 거랑 7개가 다르더라고. 7개가 그쵸 7개가 달랐다. 그 7개가 다르면 어때요? 이거는 채점이 불가능한 거잖아. 그 중에 이제 2개는 고쳤더라고. 그쵸 2개는 고쳐서 이제 5개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몇 개를 더 이제 수정해가지고 어때요? 이건 이게 답이네요라고 인정할지? 그치. 그걸 보는 것도, 그쵸. 올해 시험 본 분들이나 내년에 시험을 볼 분들이, 그쵸. 이제 한번, 관전하는 재미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1번은 어때요? 이거는, 그쵸. 2번이 정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만 생각해 보면, 그쵸. 여기서 보면, 자, 이 문제의 4번 선지는 타 학원 버전과 다르다. 그쵸. 분석 과정이 아니라 첩보 수집 과정이었다고 강력 규정한 수험생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 다른 선지들이나 다른 문제들은 그렇게 정확하게 복원을 했는데, 그쵸. 요 문제만 복원이 이상했다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는 어때요? 정답이 바뀔 가능성은 있어요. 자, 12번. 자, 다음 중 방첩 업무 규정에 규정된 방첩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게 뭐냐라는 거죠. 지금 이것도 사실 생각보다는 어려웠는데
방첩 업무 규정 제3조는 방첩 업무의 범위로 외국 등의 정보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작성, 배포, 외국 등의 정보 활동에 대한 확인, 견제, 차단, 외국 등의 정보 활동 관련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 조치, 방첩 관련 기법 개발 및 제도 개선, 다른 방첩 기관 및 관계 기관에 대한 방첩 관련 정보 제공을 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3번, 이건 뭐 찍을 수가 있었을 거야, 이거는. 그쵸? 반국가사범 또는 어때? 간첩행위자의 내사 및 보안 수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쵸. 13번. 제시문의 내용에 부합하는 미국 국가정보기구의 명칭과 주요 임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이다. 라는 거죠. 1957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당시에 소련이 최초로 스푸트니크 인공위성을 발사 위기를 느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통합된 군정보기구를 어때 주문했다라는 거죠. 자, 이에 각 군별 통합을 반대하였지만, 그렇죠. 맥나마라 국방장관이잖아, 그렇죠. 자, 지시로 1961년에 통합된, 그렇죠. 이 기구가 설립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건 뭐예요? 이거 DIA라는 말이야. 그쵸? 자, 일본 DIA가 있는데, 그쵸? 미국 정보기관이 사용하는 암호와 암호기구를 제작하여, 이건 뭐예요? DIA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어때? NSA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쵸? 일단, 얘는 어때? NSA라고 해서 틀린 거야. 그쵸? 그런데, 정보기구들이 통합과 협조 지원 등의 임무를 적극적으로 조정 통제하는 거는, 이게 뭐예요? DIA의 임무다라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말 자체가 이건 또 틀린 거고. 그쵸? 자. 국가안보국 NSA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신호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미국의 정보 시스템을 보호하며 외국 암호 체계를 해독하는데, 그쵸? 이거는 NSA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만, 이게 이제, 그치, NSA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쵸? 국방정보국, 외국의 군사능력에 관련한 정치, 경제, 산업, 지형 의무 및 건강에 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합참에 보고한다. 이게 이제 맞는 거죠. 4번. 4번이 정답인데, 이것도 어때요, 여러분? 많이 맞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14번이죠. 다음 중 국가정보기관의 산업 보안 활동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다.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은 이 업무를 시장의 기능이나 정부의 타 부처가 담당하는 것보다, 그렇죠. 정보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정당성을 가질 수 있어. 이거는 문정인 교수님 책에 정확히 나와. 이거는 문정인 교수님 책에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생각해보면, 그렇지. 문정인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어때요? 우리가 배운 걸로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뭐 틀렸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요? 맞은 것 같지도 않다. 이런 느낌은 들죠. 그 2번 정보기관의 산업 정보활동이 그렇죠.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죠. 우리가 지금 국가정보기관이 민간 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잖아. 이게 부차적 이득론이 있고 기회균등론이 있는데 기회균등론이나 그쵸 우리가 부차적 이득론 같은 경우에는 국가정보기관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일을 해도 되는 건가를 정당화하는 이론이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국가정보기관의 산업보안활동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여러분 잘 봐.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에 부합할 수는 있어.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이 어때?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어때? 국가정보기관의 산업보안활동이 필요한가?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해했죠? 그러니까 이 문제 보고 깜짝 놀랐다. 사실 제가 이 문제는 1번을 답으로 했어요. 근데 내가 1번을 답으로 하면서 기존의 문제하고는 다르구나. 지금까지는 어때? 사실에 부합하는 문제, 사실에 부합하면 거의 옳은 선지였는데 사실에 부합하는데 틀린 선지가 되는 거죠. 자, 사실 그런 문제는 안 났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를 개념 지식형 문제와 구분해서 우리가 추론형 문제라고 하는데 추론형 문제다라는 거죠, 이거.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죠. 지금
제가 이제 해설을 봐봐요, 여러분. 자, 해설.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활동으로 민간기업이 이득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치? 이득을 얻을 수는 있어도, 그것이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활동이 필요한 이유는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국가정보기관이 산업정보활동은 뭐를 위한 거야? 어떤 민간기업의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국가안보, 경제안보를 위한 활동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때? 이걸 틀렸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문정인 교수님 책에 이게 그대로 있었어.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났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나지 않았던 문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번.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굉장히 다 어려웠다. 산업정보활동은 어때요? 이거는 합법적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야. 산업정보활동에서는 뭐예요? 이거는, 그쵸? 불법적인 활동을 전제로 하는 거고, 어때요? 공개 출처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하는 합법적인 절차는 어때요? 산업정보활동에서 제외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런 거 답으로 찍으면서 어때요? 저보고 군경력 없다고 말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 군경력 없으면 어때? 그치? 자기는 그치. 이게 정답을 못 고르는데, 강사가 정답을 못 고르면, 그게 좀 그렇잖아. 그거는. 그래서 4번도 보면, 여러분, 산업정보활동은 어때요? 불법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3번, 4번은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1번 아니면 2번. 그러니까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 찍었으면 모르겠어. 야, 3번 찍으면서 나한테 그런 말 할 수는 없다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래서, 그저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14번도 이제 어려웠어. 14번도 어려운 문제였다. 이런 문제는 어때? 틀려도 돼. 특히 어때? 2번 같은 거 찍어서 틀리는 거는 어때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지금까지 문제가 그렇게 안 났으니까, 그렇죠. 예전 기출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났으니까 어때? 사실에 부합하는 말이니까 이게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틀렸으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있잖아요. 다른 문제는 맞는다라는 거지. 이해했죠? 그러니까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2번 같은 거 틀려도 어때? 이제 우리 2번 찍어서 틀려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쵸. 자, 2번. 자, 요거. 2번 선지가 정답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충분하지 않아. 왜냐하면 문정인 교수님 책에서 난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쵸. 발문이 산업정보활동의 필요성과 적정 범위라고 해서, 저는 정답을 제외했어요. 자, 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이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 노력을 촉진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문정인 교수님 책에는, 그쵸. 이게 국가주의자가 있고 자유주의자가 있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어때? 국가정보기관의 산업정보활동이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노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써 있어. 그쵸? 그러니까 문정인 교수님 책에 의하면 어때? 사실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한효영 교수님 책에는, 그쵸? 이게 국제경쟁력 강화, 민간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쵸? 국가정보기관이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 국가 경쟁력 약화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 위협을 가져오는 것이고, 사경제 주체, 민간 기업이잖아요. 민간 기업의 경제 경쟁력 약화는 결과적으로 어때?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커다란 요소이기 때문에, 자, 어때? 국가정보기관이 민간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써 있기 때문에 2번을 답이라고 어때?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번이죠. 자, 정보 실패 유형 중에 어때? 상대의 능력이나 취약점 또는 어때? 동향을 잘못 판단하여 발생하는 정보 왜곡에 관한 사례로 가장 적절하지 않아. 이것도 정말 이상하게 강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쵸? 이것도.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책에 나온 대로 해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경고 실패는, 그쵸. 우리가 다 이제 이런 거 다 경고 실패로 나와. 저는 교수님 책에 이해했죠? 그러니까 어때? 이것만 정보 오판이란 말이야. 이거를, 틀린 사람은 없겠지. 이런 거는. 자. 다음 중, 자, 비밀 공작의 특성을 설명한 것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배우가 명백히 드러나는 게 아니죠. 그치? 사실행위 자체가 명백히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사실 자체에 대해서 철저히 비밀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자체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고 배우를 그치? 지금 배우를 철저히 배우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지. 이런 거 뭐 틀렸다고 할 수 있죠. 이건 틀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자, 원칙적으로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제한되는 거 맞아. 그쵸? 불법적이고 비윤리적 행위를 소환하고 있어서 정보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중에서 가장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 영역. 이것도 뭐 맞죠. 자, 정부 일반 부처보다는 정보기관에 수행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도 맞아. 그쵸? 이것도. 자, 16번. 자, 이것도 뭐 틀릴 만한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중 제국 인문사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고종황제 직속으로 1902년 네, 설립돼서 정보기관 역할을 아니, 맞아. 작년에도 났었잖아, 시험에. 그쵸? 표면적으로 사보 발간 및 국가의 서적 인쇄 등 현대판 통신사 기능을 하면서 내면적으로는 정보 활동을 수행했다. 이거 맞죠. 이것도 기본서에 그대로 있다. 일본에 대한 테러 및 파괴 공작 활동을 은밀히 이런 얘기는 기본서에 없었어. 그쵸? 자, 그래서 그쵸. 이건 없었잖아. 그쵸?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사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하는 친서를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본서의 회독수를 충분히 늘려놓으면 이런 건 어때요? 그냥 바로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8번이죠. 18번. 자, 다음 중 정보의 민주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통제를 소홀히 할 경우에 정보기관이 자칫 정권안보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이런 걸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겠지. 그렇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비효율적인 정보활동을 방치함으로 인해 소중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그치, 이거. 그래서 이제 생각해보면, 자, 우리가, 이것도 뭐, 기본서 읽었으면 어때?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 어때? 정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그치, 자, 수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잘 봐. 지금, 9.11 같은 경우에도 어때?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가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정보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할 수 없어서 9.11 테러가 일어났다는 게 있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틀린 거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3번 같은 거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통제라는 거는 너 잘하느니 못하느니 너 어때? 실적이 얼마야?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야. 이해했죠? 너 실적이 얼마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네가 잘하는데 이런 걸 하면 안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오히려 어때? 효과적으로 활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거야. 3번. 자, 정보 통제는 어때? 정보기관이 내린 정책 결정이나 수행한 행위에 대해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고 정보기관의 잘못된 행위나 어때? 정책 결정이 반복되는 또는 지금 방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코드빌라는 이런 말을 했어요. 호전적 적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에서 통제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정보기관이 가진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보활동에 대한 통제 장치를 풀어주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맞힐 수 있었어요, 여러분. 자, 지금 다음 중 정책 결정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경제정보, 자원개발정보, 분쟁지역 관련한 국가에 관련된 정보도 뭐 그럴듯하잖아, 이거면. 그렇죠? 필요할 것 같잖아. 주변국의 내부 정세, 대정책에 관한 국가안전보장 관련된 정보, 이것도 이런 문제가 왜 나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때? 국제정치, 대협상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 이것도, 그쵸. 자.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이게 이제 제 제자분들이랑 복원을 할 때는, 그쵸. 정책 결정자가 어때? 선호하는 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을 때, 정책 결정자는 분명히 어때? 장기적 관점에서 등에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는 선호하지 않아.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돼 있잖아요. 필요로 하는 정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거는 그치.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봐줘. 정책결정자가 게으르거나 또는 능력이 없거나 보기 싫어서 안 봐서 문제지, 정책결정자에게 필요한 정보는 봐줘.
이해했죠? 이게 마치 이런 거야. 이제 쉽게 생각하면 제가 무식해서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군경험이 없어서 그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대학 가려면 뭐가 필요해? 수학. 수학 잘해야지 대학 가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어때요? 수학은 필요한 정보는 맞지만 어때? 선호하는 정보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 이제 그런 말이다, 이거는. 그쵸? 그래서 정책 결정자의 어때? 이념과 선호에 따른 어때?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집행에 관련된 정보.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건 아니잖아. 이런 거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선호하고 필요는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생활해보면, 자, 정보는 필요한 국가 정책을 지원하는 정보라고 할 수 없다. 4번이, 이거는 4번이 답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자. 그리고 어때요? 이제 우리가 20번. 자료형 정보 분석 기법이다. 확실히 올해는 문정인 교수님 책에서 많이 났어, 이게. 자. 이것도 뭐 기본서에 그대로 있죠. 그렇죠? 정보 분석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현안 맥락에서 분석의 방향을 설정하는 내재적 접근이, 내재적 접근은 어때? 이거는 개념형이다. 라는 거죠. 자, 특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보편적인 경향을 간과하기 쉽다는 뭐 필요 없고, 보편 이론적 접근이 당연히 뭐예요? 개념형이고, 가능한 모든 첩보를 수집하고 이를 모자이크 구성하듯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는 분석 기법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게 이제 뭐예요? 자료형이다라는 거죠. 자료 수집 이전에 전체적 정보 구성 내용을 작성하기 정보를 맞추가는 기법이지. 자, 이것도 뭐, 그쵸. 이거는 뭐예요? 기법은 정보, 이거는 어때? 개념형이잖아. 그래서 자료형 정보 분석 기법은 3번. 이것도 뭐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 자. 그럼 이제 21번이에요. 자. 다음 중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 또는 정보기관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국가정보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수단이냐 투입 변수. 맞잖아. 그렇죠. 투입 변수. 렌탈. 자. 그 다음에 국가정보의 모든 조직 활동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지식의 생산은 국가안보적 이익을 증진하며 켄트라고 할 수 있잖아. 국가정보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 결정권자의 선입견, 편견, 이데올로기적 독선 등을 해소시켜 주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야, 이런 걸 답으로 찍으면 어떡하니? 그치? 야,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데 그거를 틀렸다고 한다고? 그치. 객관식 문제를 안 풀어본 거죠. 자, 이걸 틀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쵸? 뭐 그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야. 뭐 다른 선생님도 어떤 선생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독선을 이길 수는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자기의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어때?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지금 생각해보면 4번. 이런 거는 그치. 그럴듯하잖아. 근데 4번 봐봐 여러분. 정보기관이 정책결정권자에게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국가안보 목표 달성에 필요한 최선의 정책결정이 산출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거, 정책 결정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건 누구예요? 지식 제공은 정보기관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정책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정책 결정자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제가 발례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로행탈도 어때요? 시의성, 적시성을 말하면서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적시성 또는 어때? 시의성이 없으면 어때? 그 정보는 쓸모없다고 말했어. 이해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최고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도 정책 결정자가 무식할 수 있잖아. 그래서 안 보고 무시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이게 지식 제공은 어때? 정보기관이 하는 거고 어때? 정책 결정은 정책 결정자가 하는 건데 얘가 제공하면 얘가 그대로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4번은. 그치? 근데 이런 거 찍어놓고 어때? 나보고 군경험 없다고? 그치.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니야, 문제는. 그치? 문제는 경험으로 푸는 게 아니다. 그쵸? 그러니까 어쨌든 21번. 야, 이런 거 찍으면 안 돼. 그치? 수험생도 이런 거 안 찍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21번, 4번이다. 그쵸? 그 다음에 22번. 자,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쵸? 다음 중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제4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어.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에 관한 정보의 수집, 그치.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조정. 우리 다 봤지, 여러분. 보안 감사. 이건 7급에도 났었어요. 4번 틀렸지. 100번 얘기했다, 100번. 그쵸? 자. 그럼 23번이에요. 자, 23번. 자. 다음 정보 분석에 관한 기회 분석 학파의 주장인데, 주장은 거리가 먼 것. 확실히 이번에는 어때요? 문정 교수님 책에서 난 게 분명하다. 그쵸? 정보 분석에서 중립성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이해했죠? 기회 분석 학파는. 그러니까 기회 분석 학파의 주장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우리가 기회 분석 학파의 주장과 먼 게 아니다. 이건 기회 분석 학파의 주장이에요. 정보가 국가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강조한다. 그쵸? 이것도 책에는 없었지만, 그쵸? 정보가 적극적으로 어때요? 이제 우리가 정책에 개입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23번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정보가 국가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룬다라는 게, 그쵸? 이게. 예전에 전통적인 정보순환 과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정보순환 과정인데, 전통적 정보순환 모델에 따르면, 정보 생산 과정에 어때? 정보기관들이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건 뭐야? 이거는 기회분석학파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어때요? 우리가 환류를 강조하는 어때? 새로운 정보순환 모델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4번도 분명히 뭐예요? 지금 이게 책에 있는 내용이지만 1번을 두고 어때? 그쵸? 우리가 1번을 맞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웠다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같은 문제에서 어때? 이 교수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가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그쵸. 자, 여기 21번. 자, 그쵸. 요거. 그래서 요거는 넘어간 거고. 그래서 어때요? 적극적으로 강조해야 된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정책 결정자의 대외 정책 목표 설정하는데 반드시 도움을 줘야 돼. 그쵸? 이건 맞는 거지. 그쵸? 자. 정보 분석에서는 기회 분석 학파라고 하고, 이건 뭐야? 행동주의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꼭 시험에서는, 우리는 시험 문제만 맞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 분석 학파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거는. 그쵸? 얘는, 그치. 행동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때? 과학적 예측 학파는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통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정보 분석 기구는 어때? 정책 기반자를 보조한 연구 부문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얘는 기술학파에 대한 설명이야. 그러니까 문정희 교수님 책에 분명히 나와 있거든. 기술학파는 분석관의 역할을 영상 첩보나 암호 첩보를 기술적으로 해석해주고 그 의미를 전달해주는데 그친다. 그쵸? 안보정책 수립과 관련된 분석은 고유 영역에 속하며 분석관들은 어때? 단순히 기술적 조언자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때? 이거는 기술학파니까 4번. 이것도 틀렸지. 그쵸. 이제 뭐예요? 이것도 틀렸는데 뭐 수정했는지 모르겠어. 그치. 해설 강의할 때는 어때? 이것도 틀렸었지. 자, 좀 이따가 이제 다 보도록 할게요. 자. 24번. 자, 다음 중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거. 군사기밀은 어때? 그 내용과 가치 정도에 따라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다. 근데 일단 어려운 문제를 해야지. 그래서 어때요? 23번도 사실은 어때요? 어려웠다고 할 수 있는데, 그쵸. 제 수업 들은 사람들은 어때? 거의 맞췄을 거다, 이거는. 그쵸. 다음 중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거예요. 자, 군사기밀은 그 내용과 가치 정도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으로 지정한다. 군사기밀보호법을 모른다 하더라도 뭐 이거 맞았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 그쵸. 군사기밀의 관리, 취급, 표시, 고지, 그 밖에 군사기밀의 보호조치와 군사보호구역의 설정 등,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게 아니라 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안전보장에 미치는 따라 1, 2급, 3급 비밀로, 그쵸.
지금. 제가 군사상의 기밀과 군사기밀은 다르다고 했지? 그쵸. 우리가 군사기밀은 어때? 1, 2, 3급이고, 여기에는 어때? 대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런 게 약간 낯설 수는 있는데, 검사 피의자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서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기밀보호법처럼 군사법원에 관할 사건은 그렇죠. 군사법 경찰관이 수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가 불법으로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즉시 피의자에 관한 사건을 명할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2번,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2번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24번도 이것도 뭐 맞힐 수 있었어. 이것도 그렇죠. 25번 보세요. 자. 테러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헤즈볼라 1983년 창설된 레바논이잖아요. 레바논. 그렇죠? 이슬람 시아파. 그래서 뭐예요? 이란이랑 친하다고 했죠. 무장 세력으로 중동 지역이 최대 테러 조직 중 하나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으로부터 철군한 후에 레바논 정당으로 의회까지 진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맞았다고 해야지 이거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봐봐. 탈레반은 지금 자 1989년에 구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한 이후인 1990년대 중반에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때? 무자헤딘에 대한 설명이야. 이것도 기본서에 그대로 있어.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수험생도 맞히는 문제를 틀리면서 어때? 나보고 군 경험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슬람 국가는 어때? 이라크 북부와 시리아 동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급진 수니파야. 그래서 어때요? 이란이, 그치, 이슬람 국가, IS를 엄청나게 싫어한다고 했어. 건설을 목적으로 어때? 그치. 자기는 이거 보고, 야,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왕성하진 않잖아. 뭐, 그래서 이게 틀린 거라고 한 거야? 그쵸.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탈레반은 이제 그치 1990년대 중반에 구소련 아프가니스탄에 철수한 이후에 생긴 거예요. 이해했어요? 이번이 잘못된 거다. 군 경험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 자, 하마스 1987년에 어때? 팔레스타인 민중동기 이후에 등장하여 현재는 어때? 가자 죽인 피에로의 여당 뭐 이거는 그쵸 2022년에도 시험에 났었지. 여당 정치 조직으로서 전쟁 수행하고 있는 거 맞잖아. 이거 했어요. 자, 그럼 이게 틀린 거가 이게 어려웠던 문제만 벌써 뭐예요? 이게 그치 5문제네. 그쵸? 5문제. 그러면 어때요? 이게 80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이제 그치 이거 말고도 어때요? 그쵸? 80점인데 그쵸? 80점. 자, 80점이면 굉장히 고득점이라고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저랑 이제 정답이 다른 거를 생각해 보면 25번 탈레반 문제 이거 어때요? 그 선생님하고 나는 정답이 다르다. 그치? 나는 2번, 그 선생님은 어때?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판단해 봐. 그쵸? 24번은 뭐 같았고. 자, 23번. 자, 23번.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수정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쵸? 이게 기회분석 학파. 그치, 23번. 자, 23번은, 그쵸. 22번. 이건 뭐, 틀린 사람 없을 거고, 그쵸. 자, 21번. 자, 기능. 21번은 어때요? 이거는 정보의 기능. 자. 그러니까 저랑 그 선생님이랑 뭐예요? 지금 정답이 다른 거 고르는 거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봐. 제 해설하고 그 선생님, 그치, 영상도 있으니까. 그쵸? 빨리 보세요. 내려갈지도 모르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빨리 봐. 그러니까 정보의 기능. 자, 요것도 이제 다르다라는 거죠. 자, 20번. 요거는 맞는 거고. 19번.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그쵸. 이거는 뭐 안 달랐어. 그쵸? 자, 그쵸.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쵸. 이제 앞으로 가는 거였었지. 그쵸. 자. 그 다음에 18번. 자, 민주적 통제. 자.
이것도 뭐 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17번. 이것도 뭐 다를 리가 없고, 16번도 마찬가지고, 15번도 이것도, 그쵸. 자. 그 산업정보. 그치. 14번 산업정보다. 그치. 산업정보. 이것도 정답이 달랐죠.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판단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지금 12번. 이것도 뭐 안 달랐고. 자. 11번 정보 실패. 그치. 정보 실패. 그 다음에, 자. 10번 뭐 안 달랐고. 9번. 이것도 뭐 괜찮았고. 정보기관의 특성. 그쵸. 이것도 뭐 안 달랐어. 자. 그 다음에 7번. 자. 사이버 공간. 그 다음에 6번. 자, 이건 뭐 그렇고. 5번. 아, 이것도 뭐 안 달랐어요. 4번. 전자정보 이것도 괜찮았고. 자. 정보순환 과정. 3번. 정보순환 과정. 그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그쵸? 제가 예상하기로는 뭐 요거 한 문제 정도 그 선생님이 맞을 수 있지만 6대1 내지 어때? 7대0 정도 될 것 같다라는 거죠. 7대0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한테 배웠으면, 그치, 적어도 80점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쵸. 아니, 강사가 책 보고 풀었는데도 어때? 7개를 틀리는데, 그럼 72점이거든, 이러면? 그치. 그러면 강사도 72점 맞는 시험을 어때요? 수험생이 시험장에서 그 시간 없는데 72점 맞으면 잘한 거잖아. 그래서 72점만 넘어도, 그쵸. 72점만 넘어도 이제 고득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해했죠?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작년에, 그쵸. 72점이면 고득점이잖아요. 작년에 합격자들, 이제 최고 수준에 있던 합격자들 보면은 정사론이 76점. 그 다음 어때요? 국정학이 작년에도 한 76점 정도 됐어. 그치? 자. 그럼 올해는 80점이면 어때? 조금 올라가는 거고, 72점이면 어때? 조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올해 국가정보학도 어때? 작년 국가정보학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정보사회로는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지금 56점 맞으면 엄청 잘한 거 아닌가? 한 20점은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도 떨어지거나 올라간다. 20점 떨어지면 5점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5점까지 떨어질까? 국어에서 한 문제니까 조금 하면, 그렇지. 올해는 작년 합격선 근처면 어때요? 9급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아직 정보사회론이 어때요? 완벽히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알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시험 망쳤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자, 긴 시간, 그래서 여러분, 자, 고생 많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말할게요. 죄송해요, 선생님. 자, 제가, 그쵸. 재미를 위해서 그런 거고, 그쵸. 선생님이 어때요? 훌륭한 분인이셨다는 거에는 어때요? 그쵸.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존경한다라는 거죠. 저처럼 백수로 살다가 강사한 사람보다는 어때요? 선생님이 훨씬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는 건 제가 인정한단 말이에요. 다만, 그쵸. 다만, 문제의 정답은 제 정답이 맞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